지식의 폭이 아닌 관계의 폭을 넓혀라. 아는 게 많은데도 왜 잘 살지 못할까? 영국의 저명한 철학자 베이컨은 아는 것이 곧 힘이다 라고 말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지식에 돈을 지불하려는 것을 보면 참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 나는 사람들이 지식을 중시하는 동시에 지식으로 인해 초조해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열악한 경쟁의 자리로 떨어지길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갖 경로로 지식을 얻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지식은 좋은 것이지만 단지 지식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끝이 있지만 아는 데는 끝이 없다. 끝이 있는 것으로 끝이 없는 것을 쫓으면 이미 끝난 것이다.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다. 유한한 생명으로 무한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느 학자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심리학 컨퍼런스에서 만난 한 심리학 교수는 우리 회사에 최면 관련 강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사람이 최면에 걸리나요? 라고 내게 넌지시 물었다. 나는 물론이죠. 당신은 심리학과 교수인데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나요? 라고 물었다. 그가 그 이유에 대해 말했을 때 나는 마음 한구석에 깊은 슬픔이 솟구쳤다. 그는 최면에 관심이 많아 관련 책을 많이 읽었고 책도 펴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최면을 걸거나 자신이 최면에 걸린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그의 말을 들으니 인터넷에서 한때 유행했던 문장이 생각났다. 왜 우리는 책을 많이 읽고 많은 것을 배웠는데도 여전히 잘 살지 못하는가? 아는 것이 과연 힘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만약 그렇다면 많이 알게 되었는데도 왜 우리의 삶은 별반 바뀌지 않았을까? 운명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 사실 지식이 뇌에만 머문다면 아무런 힘이 없다. 지식이 행동으로 나올 때라야 힘으로 바뀔 수 있다. 그 힘은 부를 창출하고 인생을 바꿀 뿐 아니라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안타깝게도 대다수 사람에게 지식은 지식일 뿐이다. 수능 때 우리가 과목별 지식을 달달 외웠지만 지금 다시 한번 수능을 보게 해준다면 좋은 대학에 합격할 자신이 있는가? 아무도 대부분이 공부한 지식을 까먹었을 것이다. 반면 어렸을 때 익힌 수영과 자전거 타기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것은 지식으로 그친 게 아니라 몸에 익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것은 사실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다 준 능력의 향상에 있다. 지식의 행동이 더해져서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길 줄 알아야 능력이 된다. 지식은 쉽게 잊히지만 능력은 그렇지 않다. 능력은 책이나 동영상을 보고 얻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훈련하는 데서 얻을 수 있다. 지식을 어떻게 능력으로 바꿀 수 있을까? 자전거 타기와 수영을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라. 집에서 교과서나 동영상을 보고 배웠는가? 아닐 것이다. 숱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 배운 지식을 실천에 옮겨 꾸준히 노력하고 시도해야만 습득할 수 있다. 단지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 심리학 업계의 동료를 만났다. 그는 무척 괴로워 보였다. 작년에 적자가 너무 심했다는 것이다. 요즘 온라인 수업이 너무 많고 수강료도 낮아져서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싶어 하지 오프라인 수업은 기피한다고 말했다. 나는 이런 현상은 일시적이며 결국 오프라인 수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강의실에서 훈련을 받아야 인생이 진정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요즘 사람들이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여전히 인생을 잘 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배움을 능력으로 바꾸는 법.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는 어떻게 배움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하다. 자신을 성장시켜주는 공부가 바로 효과적인 배움인 것이다. 성장이란 무엇인가? 성장이란 일반적으로 사물이 여린 것에서 벗어나 성숙해지는 과정을 말한다. 한마디로 나날이 성숙해지는 과정이다. 성숙은 지적 성숙과 신체의 성숙 두 가지를 포함한다. 프랑스의 사회심리학자 톨리데는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의 지능이 상위층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두 가지 상반된 사상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보고 이를 대처하는데 지장이 없는지를 보는 것이다. 성장은 지능이 끊임없이 향상되고 마음이 넓어져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이다. 만약 누군가가 수업을 통해 새로운 관점에 대해 배우고 돌아와서 배우자의 관점이 자신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관점에 맞추라고 요구한다. 이것은 성장이 아니라 조종이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다. 한 강의를 듣고 그의 관점을 하나 배운 뒤에 이를 아이에게 강요하는 것은 어느새 아이의 발전 가능성을 박탈하고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새로운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회사의 발전도 마찬가지다. 상사가 만약 자신이 어떤 관리 방법을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직원을 다그치면 안 된다. 한 가지 방법을 배우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지 그것만 고집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장은 자신이 배운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관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이다. 코펠드의 말처럼 갈수록 포용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물의 본래 모습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수련의 결과이다. 이 새롭고 넓어진 포용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온과 조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더 포용할 수 있을까? 만약 한 사람의 행동과 납득 동기를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동기를 만족시킬 수 있다. 그가 만족을 얻었을 때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행동은 사라진다. 그리고 자연히 더 크게 포용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런 공부야말로 진정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예일대학의 한 총장은 어느 강연에서 진정한 교육은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향한 갈망을 일깨워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배움에 효과가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선 뇌에 지식이 얼마나 많이 담겼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가 더 커졌는지, 마음이 더 넓어졌는지, 타인과 더 잘 어울리게 됐는지를 봐야 한다. 특히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다. 관계는 인생의 일부분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인생의 본질을 경험하게 된다. 나는 지식을 얻기 위해 불안해하는 이 시대에 단지 자신의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에 만족하지 않고 지식을 진정한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고 수영을 배우는 것처럼 배움을 평생의 능력으로 만들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성장은 자신이 배운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관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이다. 남의 말 한마디에 극락을 오가는 이들을 위한 조언.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사람들. 편집자를 뽑으려고 면접을 본 적이 있었는데 면접자 중 한 여성이 글도 잘 쓰고 매우 재능이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글에 두 가지 개념이 혼동되어 있어서 수정을 요청했을 때 갑자기 그녀가 내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에 격해지더니 자신이 옳다는 것을 필사적으로 증명하려 했다. 그녀는 글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내가 그녀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자신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겼다. 그런 그녀를 보며 황당한 일화가 떠올랐다. 정신병 환자의 운송을 담당하던 운전기사가 실수로 환자 3명을 중간에 잃어버렸다. 그는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차를 몰고 가 돈을 내지 않고 차를 탈 수 있다고 속인 뒤 멀쩡한 승객 3명을 환자로 가장해 병원에 입원시켰다. 나중에 이들 3명은 정신병원을 탈출하는데 가까스로 성공한다. 그레이 베이커라는 기자는 그들이 어떻게 탈출했는지 궁금해 이 환자들을 인터뷰했다.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신이 정신병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느냐라고 물었다. 다음은 3명의 다른 답변이다. 갑. 저는 의사에게 지구는 둥글다라는 말은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설마 정신병 환자로 여기지 않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 결국 당신은 성공했습니까? 갑. 아니요. 제가 그 말을 14번째 했을 때 간호사가 제 엉덩이에 주사 한 대를 놨습니다. 을. 사회학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미국 전 대통령은 클린턴, 영국 전 총리는 블레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남태평양의 여러 섬나라 지도자들의 이름을 말하자 그들은 나에게 주사를 놓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했어요. 기자. 그럼 어떻게 정신병원을 나왔습니까? 을. 병이 우리를 구해줬습니다. 그는 들어오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어야 할 때 밥을 먹었고 잘 때는 잠을 잤어요. 의료진이 면도를 해주면 고맙다고 했어요. 28일째 되던 날 의료진은 그를 퇴원시켰어요. 그레이 베이커는 나중에 정상적인 사람이 자신이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에 탄복했다. 어쩌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은 사람만이 정상인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레이 베이커의 말에 매우 동의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늘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데 시간을 쏟을까? 남의 사소한 오해에 억울해하고 무기력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타인의 거친 말투에 자신이 모욕당했다고 느끼며 몸에 가시가 돋친 고슴도치처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의견에 직면하지 못하며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면 멘탈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철저히 자신을 증명하려고 한다. 마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가치가 없다고 여겨진다는 듯이 말이다. 밖으로 공격하든 속으로 억울해하고 속상해하든 모두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나를 무시한다. 이것은 나를 겨냥한 것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날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한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인생 리모컨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듯 그들의 행동에 따라 자기 기분을 결정하고 반응한다.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가난한 농촌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대학을 다니는 몇 년 동안 기본적으로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생활했다. 가난하다 보니 아직도 잊지 못하는 장면들이 많다. 내가 가진 돈으로는 겨우 콩밥을 지어 먹을 수 있을 정도였는데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가정 형편이 넉넉한 집안이었다. 그들은 내 도시락에 있는 그 불쌍한 콩을 보고 모두 자발적으로 계란말이나 고기 등 맛있는 반찬들을 건넸다. 당연히 감사한 일이었지만 이런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나는 미리 수업을 빼먹고 혼자 먼저 가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다 먹고 나서 나중에 밥을 먹기도 했다. 내 경험에 근거해서 나는 그런 생활의 고통을 안다. 그런데 그 고통은 물질적 궁핍뿐만 아니라 실상 내면의 빈곤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적 결핍에 따른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 사사건건 살게 되고 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 마음은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우리는 자신에 대한 외부의 시각과 평가에 신경을 쓰는 걸까?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자기 가치감이 낮다는 표현이다. 자기 가치감은 말 그대로 주관적이고 자기 내면의 감각과 자기 평가에 기인하는 심리학 용어로 자기 가치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다. 예를 들면 방금 출시된 아이폰을 거금을 주고 구매했는데 친구들이 이 신제품을 본 적이 없어서 가짜라고 말한다면 화가 나겠는가? 아니다. 마음속에 새 휴대폰의 가치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골동품 한 점에 반해서 온 재산을 다 쏟아부어 거액의 돈을 주고 샀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감히 확신할 수 없다. 그럴 때 다른 사람, 특히 이 골동품에 대해 권위 있는 사람들의 평가를 매우 의식하게 되고 그들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신경을 긁는다. 왜 그럴까? 그 가치에 대해 스스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므로 이 골동품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를 통해서만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다.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오해나 잘못을 바로잡는 것 또는 비판도 가치 있는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다. 다른 사람의 고의적이거나 의도하지 않은 무례함, 공격도 웃어넘길 수 있다. 자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자신의 감정이 외부인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 통제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악착같이 달려드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한다. 생각해보라. 홍콩의 장강그룹 회장 리자청이 자신이 돈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는가? 빌 게이츠가 자신이 자선가라는 것을 증명하려 하는가? 붓다가 자신이 지혜롭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는가? 스스로 확신하고 있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전혀 들이지 않는다. 자신에 대해 확신이 없을 때는 열심히 증명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다만 이런 증명은 대부분 역효과를 낼 수 있고 근본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뿐이다. 부모는 자녀의 자기 가치감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앞서 이야기에서 정신병 환자가 된 정상인 세 사람의 이야기는 자신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증명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준다. 자신을 증명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쏟기보다는 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시간을 쓰지 않는지,
우리 자신이 가치 있다고 확신하면 남의 평가에 연연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기 가치감을 높일 수 있을까? 자기 가치감의 수립에는 보통 어린 시절 부모의 교육 방식과 주변 성장 환경, 학교의 교육 이념과 사회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갓난아기가 태어나 새로운 세상에 나왔으니 그 아이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처음에는 단지 아기 주변에 있는 중요한 사람에게 기인할 수밖에 없다. 부모는 아이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의 교육 방식은 아이의 자기 가치감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이 아이의 자아 가치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1.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의 내면에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믿음이 형성된다. 이런 신념은 자기 가치감의 초석이다. 2. 감정적으로 충분히 관심받기. 아이가 아직 언어를 배우기 전에는 감정으로 표현한다. 그들의 감정이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면 나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가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 3. 부모가 아이가 한 행동을 통해서 아이의 가치를 측정한다.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은 부모의 다수가 이런 잘못을 저지른다. 바로 아이가 착한 행동을 하면 칭찬을 하거나 물질적 보상을 주고 아이가 좌절하거나 실패할 땐 아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그러면 아이는 잠재의식에서 나의 가치는 내가 하는 일에 달려있고 내가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해내지 못하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자아 가치감은 기본적으로 성장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받는 주관적 느낌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자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길은 있다.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이므로 우리가 이미 성년이 되었는데 자신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졌는지 부모님이 결정해야겠는가? 한 사람이 자기 가치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그는 올라가는 길을 걷게 된다. 물론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깊은 잠재의식 속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가 바뀌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낮은 자기 가치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잠재의식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의식적인 방어를 통과해야 한다. 잠재의식에 들어가는 방법은 매우 많은데 최면을 받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의 하나이다. 만약 여건이 된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다. 또는 심리학 강의를 들으면서 치료사나 수업 멘토에게 잠재의식 측면에서의 치료법도 좋다. 만약 전문가를 찾아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스스로 잠재의식으로 들어가서 약간의 노력을 할 수 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한 사람이 감정 상태에 있을 때 그의 의식과 이성이 느슨해지는데 이때는 잠재의식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이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을 위해 즐거울 때, 감동적일 때, 슬플 때, 억울할 때, 무기력할 때, 자신에게 긍정과 관심, 포옹을 해준다. 즉, 자신이 부모, 양육자가 되어주는 것이다. 내면 아이에게 당시 부족했던 사랑을 스스로 부모가 되어 사랑을 보충해준다.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평생 운명이 불공평하다고 탓만하며 산다. 대부분의 인생 문제는 낮은 자기 가치감에서 비롯된다. 유리처럼 부서지기 쉬운 마음과 이별하고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 용감하게 살아가면서 담담하고
태연하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